일단 이어서 하기 위해서 앞에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거. 일단 우리가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에서 지난주에 이제 주로 했던 건 중추신경계 쪽인데, 그냥 좀 중추신경계는 뭔가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려주는 목표보다는 그냥 좀 알아야 될 내용을 그냥 정리한 쪽에 가깝긴 하죠. 네, 그래서 그냥 뭐 대뇌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는 수위운동 중추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용어의 문제일 뿐, 용어만 좀 익숙해지면 별로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깊게 질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대뇌는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워낙에 복잡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그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언어 기능은 어디서 하고 뭐 전두엽에서 무슨 뭐 우리 그 뭐야 충동을 조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뇌에 대해서 알려진 게 많긴 많은데, 요즘 와서 뇌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 그거 하나하나를 다 다루려면,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 대뇌의 기능을 알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를 다 다루려면 생명과학에서,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깊게 다룰 수가 없는 뇌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얘기할 게 적다 였던 거지 뭐 그냥. 그래서 수위운동 중추라는 거 빼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구조적 특징이었어요. 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뭐 이런 거 나눠보는 거라던가, 뭐 아니면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눠진다던가, 아니면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인데, 그게 회색질은 축삭돌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회색질은 신경세포체가 있어서 그렇고 백색질은 축삭돌기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소뇌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뭐 균형 중추, 우리가 중추라고 한다면 균형 중추가 있었던 거고, 아이고 중추. 그리고 뭐 얘도 수위운동, 저는 이제 좀 구분하려고 조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대부분 수위운동 중추로 그냥 같이 묶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수위운동 혹은 운동령이라고 하는 건 대뇌 혼자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대뇌와 소뇌를 묶어서 같이 하는 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봤었냐면, 실제로 근육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건, 근육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건 소뇌인 거고, 대뇌가 그 소뇌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좀 쉽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소뇌는 기능적으로 얘기할 건 이거 두 개, 구조적으로 얘기할 것도 그래봤자 좌뇌, 우뇌 두 개의 방구로 나눠진다, 이 정도가 끝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이 간뇌, 중간뇌부터, 그래, 중간뇌. 중간뇌는 뭐 프린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눈과 관련된 불수위 운동 뭐 이런 거긴 한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눈에 관련된 불수위 운동은 동공반사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동공반사만 기억하고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였고요. 중간뇌보다 간뇌를 먼저 얘기했어야 되네. 순서를 좀 바꿀게요. 네, 그래서 간뇌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고 시상하부로 나뉘는데, 시상이라는 게 존재한다만 하시면 사실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시상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는 설명을 아예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첫 학년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상을 아예 설명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신경이 통로 이 정도의 기능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시상하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항상성 조절. 우리가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항상성 조절이 결국 요 신경계 뒤의 내용, 내분비계의 메인 파트니까 아예 그때가 항상성과 관련된 얘기만 주구장창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뇌가 방금 얘기했던 동공반사니까 그건 빨리 적어놓고, 뇌교가 있었는데, 뇌교는 이제 우리 거의 기능적으로는 몰라도 되고 그냥 그 신경계, 중추신경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요 그러니까 다리로서의 역할, 교량으로서의 역할이다, 딱 이런 얘기로 끝내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연수가 이제 뭐 실제 표현으로는 나눠서 뭐 호흡을 조절한다, 뭐 심장박동을 조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소화, 순환, 호흡. 어차피 소화, 순환, 호흡이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 표현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얘네들에 대한 중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제일 포괄적이면서도 제일 핵심적인 건 다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중추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신경교차 이 정도가 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메인 포인트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 정도가 됐고, 우리 지난주에 설명 안 했었던 이제 중추신경계가 이게 여기까지가 뇌에 대한 얘기였으면 척수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죠. 근데 척수는 사실 얘기할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일단 척수의 경우 기본적인 기능으로 얘기하는 건 배설 중추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연수 때처럼 연수도 소화순환호흡 중추라는 표현보단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될 표현들은 소화액 분비 조절, 소화관 운동 조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심장박동 조절, 호흡 조절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될 건데요. 척수도 마찬가지로 배설 중추보다는 배뇨 반사 혹은 뭐 방광 조절 뭐 이런 것들을 더 실제로 마주치게 되는 단어긴 하거든요. 근데 배뇨 반사라는 게 배뇨가 결국은 오줌 누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설기관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연결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배설중추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오줌과 관련된 일은 다 척수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척수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속질이 회색질이고 겉질이 백색질이죠. 그러니까 대뇌랑 반대인 거지. 대뇌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회색질이고 안쪽이 백색질이었어요. 왜? 어떤 느낌이었어? 위에서 명령을 만들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게 주로 대뇌가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가운데 안쪽으로 백색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출석돌기가 모여있는 게 맞는 구조인데, 척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척수가 우리 이제 척추 가운데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그냥 편하거든요. 그래서 척추 안에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얘는 위쪽 뇌, 머리통 뇌와 이 목 아래에 있는 다른 몸통에 있는 기관들을 연결해주는 신경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몸, 이 몸통에 있는 것들, 뭐 다리라든지 아니면 몸통, 뭐 팔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은 전부 다 척수랑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뇌랑 직접 연결되고 싶어도 뇌랑은 좀 거리가 있는 편이고,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뇌랑 머리랑 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목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그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의 다른 데에 비해서 목 정도면 되게 작은 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신경들이 다 지나다녀야 되니까 이 많은 복잡한 신경들이 일일이 지나다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척수에서 모여서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와서 척수에서 다시 갈라져서 나가거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물류센터 같은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은, 그쵸?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아서 척수가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척수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이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명령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그 내려온 명령이 척수를 거쳐서 몸에 이제 구석구석으로 전달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쪽에서 명령이 모여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띠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출삭돌기가 바깥으로 있는 게 맞겠지. 그래서 겉질이 백색질이 되겠죠. 정도의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속질, 회색질, 겉질, 백색질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요, 그냥 보니까 신경세포체들이 대부분 그 안쪽에 있던데 정도의 얘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거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교과적으로 문제를 내서 중요한 거야. 사실 쟤네들이 신경계 내용적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안쪽에 막 신경세포체들이 이쁘게 이렇게 딱 모여있고 바깥쪽으로 축삭돌기들을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는 절대 아니에요. 신경세포체 자체는 군데군데 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보다는 조금 회색질과 백색질의 이 구분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교과서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교과서에는 아직도 이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떠올려 보면 그래도 안쪽으로 회색질이 있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려온 명령이 여기 모였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안쪽에 회색질,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축삭돌기가 있는 게 맞는 구조지 않겠나 정도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 그래서 그 정도의 얘기인 거고요. 이제 일단은 요 정도만 정리하고 알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만 정리하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구조적인 특징도 그렇고요. 여기 그 기능적인 특징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나머지 사실 연수에서도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고 척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말초신경계를 얘기하면서 필요할 때 연결해 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계로 내려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그래도 있긴 있어. 뭐가 있었냐? 얘는 전달, 이 주 업무, 기능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어떤 신호, 어떤 그 명령 같은 거를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운동신경이나 운동뉴런이나 감각뉴런으로 되어 있다 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중추신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합뉴런이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말초신경을 나눌 때 뭐부터 좀 먼저 나눠줘야 되냐면 그냥 무슨 신경이냐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사실 말초신경계는 그 신경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왜냐면 그 신경을 서로 구분하기만 해도 어떤 기능을 할 건지 뭐 이런 게 대충 다 연결이 돼. 어떤 기능을 할 거고 어떤 뇌랑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게 그냥 이 구분법만 잘 기억해도 잘 찾을 수 있거든.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면서 어떤 기능을 할 건지까지 다. 그때 말초신경계를 가장 먼저 세 가지로 나눠보면 감각신경하고 체성운동신경하고 자율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것 같아요. 나눌 수 있어요. 이 중에 감각신경이나 체성운동신경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빨리 먼저 끝내볼 건데 감각신경하고 체성운동신경은 일단 우선적으로 방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항상 볼 때 방향성이 꽤 중요한 편인데 감각신경은 주로 이제 기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신경계를 하는 동안 제가 기관이라고 표현하면 신경계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신경계에 속하는 기관이면 중추신경계에 속하면 중추라고 얘기할 거고 말초신경계에 속하면 말초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으로 나누는 거지. 중추, 말초, 기관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럼 기관은 이제 이 신경계 바깥의 기관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감각신경은 그 기관으로부터 중추로 오는 방향이어야 될 겁니다. 왜? 감각신경이라는 건 이름부터 볼 수 있다시피 기능이 뭐겠어요? 외부에서 받아들인 감각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감각령, 감각에 대한 판단은 우리는 온전히 대뇌에서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간뇌도 좀 관여를 하고 중간뇌도 조금은 아주 약간은 관여하는 편이고 연수도 꽤 아주 약간은 관여하는 편이고 하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 대뇌가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결국 대뇌가 중추하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결국 감각신경은 기관에서 중추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기관에서 대뇌의 방향으로 와야 되는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게 감각신경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신경은 저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뉴런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감각뉴런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감각뉴런은 정말 구분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에 있는 혹은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볼 때 이 신경들의 그림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막 축삭돌기에 마리치까지 다 그려져 있어. 이런 그림이 나오든 아니면 그냥 모식도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든 상관없이 감각뉴런이 가장 구분하기 쉬운 이유는 신경세포체가 옆으로
따로 삐져나와 있거든. 모식도로 그릴 때도 그래서 이렇게 점 옆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신경세포체 옆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뉴런은 구분하기가 가장 쉬운 신경 뉴런이 되거든요. 그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감각뉴런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 감각뉴런이 뭔지 알아내는 것도 쉽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기관에서 중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 감각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감각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각신경은 저 정도에서 얘기가 끝나고요. 다만 우리 감각뉴런을 이전에 구심성 뉴런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뉴런 자체가 구심성 뉴런이다 보니까 감각신경을 구심성 신경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구심성 신경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체성운동신경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신경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신경이 다 이 체성운동신경에 들어가는데, 즉 뭐냐면 얘는 대뇌와 소뇌의 명령을 받아서 그 대뇌와 소뇌의 명령을 기관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 기관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정확하게는 얘는 아무 기관한테나 전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딱 콕 집어서 골격근이라고 하는 기관에만 전달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은 이렇게 해도 돼. 이따가 약간 추가를 합시다. 그래, 기본은 이거니까. 그래서 대뇌와 소뇌의 명령을 골격근한테 전달한다가 최상운동신경이거든. 골격근이 뭐냐? 자, 골격근은 말 그대로 뭐야?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뼈를 움직이는 근육이 돼요. 그러니까 뼈를 움직이는 근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 실제로 그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들이 주로 골격근이거든요. 근데 이 골격근들은 전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골격근들은 전부 수위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격근과 수위근은. 수위근은 실제로 잘 안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골격근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수위근이란 표현이 지금 벌써부터 조금 익숙하다 하시면 골격근 이퀄 수위근 이걸로만 해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수위근이 안 익숙한데요? 하면 그냥 골격근을 외워두시고, 골격근은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근육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은 전부 다 골격근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그쵸? 설명 듣고 끄덕이셨으니까 그 끄덕인 게 전부 골격근을 이용해서 끄덕인 걸 거거든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대로 되는 근육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고, 내 의지대로 되는 그런 근육들에 대한 지배 자체가 대뇌와 소뇌가 하고 있는 거니까 원래. 그래서 그 명령, 그 대뇌와 소뇌가 만든 명령을 그 골격근들한테 그대로 전달만 해주는 게 체성운동신경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운동뉴런이 원심성 뉴런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체성운동신경이 원심성 신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자율신경인데, 자, 자율신경은 마찬가지로 중추의 명령을 이 바깥으로 전달할 거거든. 그러니까 감각신경처럼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 신호를 중추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체성운동신경처럼 중추의 명령을 외부의 다른 기관한테 보낼 거예요. 그게 자율신경의 존재 이유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관한테 도착하게 될 거고, 앞에 출발이 중추인데요. 근데 이 중추는 주로 이제 대뇌와 소뇌가 아닌 뇌들이 되겠지. 그래서 좀 그냥 아예 세분화해서 나열해 놓으면 중간뇌, 간뇌, 연수, 척수가 됩니다. 간이라고 하니까 간 같으니까 간뇌라고 할게요. 그래서 중간뇌, 간뇌, 연수, 척수, 즉 대뇌와 소뇌가 아닌 기관들로부터 만들어진 명령을 골격근이 아닌 기관들한테 전달하는 게 자율신경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수위근,
그러니까 골격근, 의지대로 되는 근육들에 대한 명령은 대뇌 소뇌가 만들어서 체성운동신경이 전달하는 거고, 불수익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내 몸의 모든 것들은 대뇌 소뇌가 아닌 다른 뇌들이 만들어서 자율신경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지. 대뇌가 명령을 내릴 거냐, 대뇌가 아닌 다른 뇌들이 명령을 내릴 거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 말초신경 자체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왜 그런지는 조금 그 자율신경을 더 깊게 설명하다 보면 어차피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율신경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즉 원심성 뉴런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애초에 이제 구심, 원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구심은 이제 구심력, 구심성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심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 방향으로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심성이 뭐야? 결국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하면 중추 쪽을 중심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중추 쪽으로 이동하는 게 구심성 뉴런이고, 그 다음에 신호가 중추로부터 나와서 밖으로 이동하는 게 원심성 뉴런들인 거잖아. 그래서 이 방향 자체로 구심성과 원심성이 나눠져 있는 거라서요. 어차피 우리가 앞에 정리한 조 내용들과 연결되는 내용들인 겁니다. 일단은 그래요. 근데 자율신경은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더 나눠야 되는데, 이게 교감과 부교감입니다. 이제 여기서 교감하고 부교감에 대해서는 들어봤나? 원래 예전에는 생명과학 이전에도, 이 고등학교 생명과학 이전에도 자율신경 교감 부교감 정도는 그래도 그 교육과정에 한 번씩 등장은 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없는 것 같더라고. 없나 보네요. 일단은 얘네들을 얘기할 때 이제 교감하고 부교감은 생긴 거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집은 일단 일부러 안 그랬어요. 귀찮아서. 여기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감각신경은 사실 우리가 신경이라고 부르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 단계에서, 신경이라고 부르면 요 기관이나 조직 단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뉴런이라고 부르면 세포 단계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의 감각 뉴런이 보통 하나의 감각 신경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신경이라고 해봤자 세포 하나짜리 신경, 세포 하나짜리 조직, 세포 하나짜리 기관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근데 보통 이 말초신경은 기관 단계로 안 보고 보통 이 조직 단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 뉴런 하나, 세포 하나가 감각신경 하나,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느낌이 돼요. 그리고 운동 뉴런도 마찬가지야. 운동 뉴런도 하나의 운동 뉴런이 하나의 체성 운동신경, 조직 하나를 주로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율신경은 어떻냐면 뉴런 두 개가 하나의 신경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조직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어차피 그거는 설명을 위한 얘기예요. 뭐 딱히 막 꼭 알아야 되고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근데 그래서 교감신경은 요거 하나, 요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감신경도 요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부교감신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일단 눈에 보이는 차이는 뭐야? 교감신경은 앞에가 짧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앞에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요 생김새만 봐도 그 기능에 대한 유추가 꽤 가능한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감신경은 앞에가 짧고 부교감신경은 앞에가 길어. 그래서 교감신경은 성질이 급하고 부교감신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느긋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자율신경들은 이제 기관에다 명령을 내릴 거거든. 그럼 우리 몸에 교감신경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교감신경들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각각의 기관한테 작용할 때 어떤 식의 변화를 일으키는가가
방금 얘기한 성질 급한 거랑 연결해주면 끝납니다. 예를 들면 심장박동이 촉진돼요.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호흡과 관련된 호흡에 연결된 교감신경, 호흡과 관련된 기관에 연결된 교감신경들이 촉진되면 흥분되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동공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체온도 상승해요. 그래서 주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진짜 여러분들 화났을 때 그냥 진짜 빡쳤을 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진짜 너무 화가 나 막 그러면은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 빨라지고 체온 높아지고 동공도 커져요. 상대방을 똑바로 보고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딱 요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교감신경이 앞이 짧아. 그러니까 승질 급한 거야. 라고 연결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좀 쉽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여기서만 맞출 게 아니라 방광도 확장되거든. 선생님 화나는 거랑 방광 확장이랑 뭔 상관인데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실제로는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화가 났을 때 교감신경이 확장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형태로 우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만 자 우리 진화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원래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 교감신경들은 어떨 때 사용됐을까를 보면요. 화났을 때라기보다는 주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발동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누가 쫓아와. 뭐 지금이야 우리가 쫓긴다고 해봤자 뭐 칼든 사람한테 쫓긴다던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맹수한테 쫓길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옛날 시대로 돌아가 보면 맹수한테 쫓길 일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동공이 커지고 체온이 상승하고 방광이 커지는 건 전부 다 위기에 대처하기 좋은 상태로 몸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는 건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몸의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보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위한 거고 동공이 커지는 건 뭐냐면 더 많은 정보를 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동공이 뭐야? 우리 눈의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의 구멍이 커지면 더 많은 빛을 눈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온이 상승한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 체온 상승은 얘네랑 연결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체온 상승 자체를 뒤에 가서 또 분석하겠지만 어차피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면 체온 같이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같이 연결해서 해도 되고. 방광이 커지는 건 뭐야? 뒤에서 포식자가 쫓아와. 오줌이 마려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방광이 실제로 커지면 우리가 오줌이 안 마렵게 됩니다. 방광이 담을 수 있는 오줌의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실제로 요즘에 또 이걸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혹시 영화 볼 때나 어떤데 우리 진짜 빡 집중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거든? 정확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방광 확장. 흔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영화를 볼 때 애지간해서 오줌 잘 안 마려요. 영화 끝나고 갑자기 엄청 마려워지지. 아니면 게임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할 텐데 게임 한 판 끝나고 다음 판 큐 돌릴 때나 화장실에 가고 싶지 보통 하는 중엔 잘 화장실을 안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확실하게 집중했을 때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 할 때마다 여기 부분 수업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감신경은 뭐 아까 막 앞에가 짧으니까 신경이 급한 거고 막 그래서 화났을 때 생각하면 되고 막 이렇게 연결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변화가 어떤 방향이야? 커지는 방향, 빨라지는 방향.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기억하면 그냥 제일 편합니다. 단 소화가 감소해요. 이거는 이제 세분화해보면 소화관 운동이 있고요. 소화액 분비가 있는데 어차피 둘 다 감소합니다. 둘 다 억제돼. 이거는 두 가지 요소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걸 우리가 체감하기는 되게 쉬운 게 아까 우리가 화났을 때 이런 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화났을 때 밥이 잘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지.
딱 그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일어났을 때 밥 잘 안 넘어가. 그리고 우리 밥 먹은 직후에 밥 먹자마자 너무 바로 운동하는 거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밥 먹은 직후에 운동을 하면 소화 능력이 확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배 아프거나 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소화 억제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일상생활과 연결해 보기도 되게 좋고, 실제로도 그 아까 우리 위기에 대한 대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소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그 핀포인트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활동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소화관 운동이나 소화액 분비가 정말 아주 착실하게 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살이 안 찝니다. 왜냐면 그 소화만으로 사용하는 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래서 보통 살이 안 찐다고 해.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대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꽤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소화 자체가 열량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흔히 식곤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 졸려지는 게 소화에서 에너지를 하도 많이 끌어다 쓰니까 뇌나 이런 데 다른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해 보면 또 연결해 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교감신경은 앞에가 짧고요. 근데 그게 막 약간 성질 급한 거랑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 이런 거 연결해 주면 되는데 결국은 모든 거 다 증가해요. 뭐만 빼고 소화만 억제고 나머진 다 촉진, 증가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부교감은 정확하게 어떻게? 그 반대작용을 합니다. 심장박동이 억제되고요. 호흡이 억제되고요. 동공이 수축되고요. 체온이 하강하고요. 방광이 하강하고요. 소화가 촉진됩니다. 약간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요. 부교감은 교감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에 좀 더 가까워서 실제로 정확하게 반대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감이 막 작용을 할 땐 부교감의 작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교감이 최대한 작용을 안 해. 그러다가 우리가 교감을 이제 심장박동이 계속 빠르면 안 되잖아. 결국은 우리가 좀 쉴 때는 이제 위기 상황이 끝났어. 그럼 심장박동 속도가 원래대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감신경을 그때는 좀 꺼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교감신경을 꺼주는 역할을 부교감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반대작용을 한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결과적으로는 반대작용을 하는 거니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근데 이 기능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이 구조적 차이, 교감하고 부교감은 이 구조적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편인데, 일단은 앞에가 짧고 앞에가 길고 이 길이의 차이 있잖아요. 이 길이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근데 그 차이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얘네 둘이 반대작용을 하는 요 이유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그럼 심장박동 촉진하고 호흡을 촉진하고 동공 확장하고 체온을 확장하고 체온이 높아지고 방광이 커지고 소화가 억제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감신경의 이 뒤엔 뉴런 말단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좀 비교를 해주면 교감신경 여기에는 아세틸콜린이 들어있거든. 아세틸콜린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장 흔한 물질입니다. 그냥 대부분의 원심성 신경과 그 구심성 신경까지도 대부분의 이 뉴런들이 당연히 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아세틸콜린이에요. 제일 흔해.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의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즉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상 모든 뉴런은 다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딱 하나 빼고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학 안에서 배우는 뉴런들은 이 교감신경의 요 뒤에 있는 뉴런 빼고 나머진 전부 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이놈만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다른 명칭이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드레날린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흥분 호르몬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노르아드레날린 흥분 호르몬 같은 물질을 교감신경이 직접 기관에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관한테 세팅된, 각각의 기관에 세팅된 흥분 상태인 거죠. 심장이 흥분하면 심장은 촉진되게 되어 있는 거고, 심장박동이 촉진되게 되어 있는 거고, 호흡기관들도 흥분되면 이 호흡이 촉진되게 되어 있는 거고, 동공이 흥분되면 동공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서 이 각각 기관에다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려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소화 기관을 흥분시키면 소화기관이 억제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얘만 세팅 값이 혼자만 반대인 거죠. 오케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게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다. 실제로 어떤 것도 흔히 보이냐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노르아드레날린 이게 이제 약물로서도 따로 우리가 많이 그 시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 노르아드레날린 약물 구해서 쥐나 개구리 심장 같은 거 이제 그 따로 이렇게 적출해 갖고 놓고 거기다 노르아드레날린 이렇게 뿌려 보면요, 멈췄던 심장이 뛰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막 그런 거 되게 신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 신기하게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가? 근데 아무튼 뭐 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 심장 실험이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역할이 그런 거고, 나머지 아세틸콜린은 그럼 전체적으로 신경 전달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의 말단에서는 그냥 아세틸콜린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그냥 얘를 줄이는 정도의 기능이 메인 기능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일단 어떤 물질을 분비하고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이게 기능을 결정하는 메인 요소는 여기서 끝났고요. 그래서 이 실제 얘네 생김새, 구조는 완전히 별개 얘기가 되는데, 자, 구조적으로 교감신경은 왜 앞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왜 앞이 길어야 되느냐, 이게 이 교감하고 부교감신경이 어디서 출발할 건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감하고 부교감은 출발하는 장소가 달라. 왜냐면 교감하고 부교감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관이 달라서 그렇긴 해요. 자, 일단 교감신경은 앞에 게 왜 짧냐면 애초에 이 교감신경의 아펜 뉴런이, 그러니까 교감신경 자체가 출발을 척수에서 합니다. 이건 무조건 척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소리냐면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교감신경은 직접적으로는 척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심장박동 촉진, 호흡 촉진, 동공 확장, 체온 상승, 방광 확장, 그 다음에 소화 억제, 이게 다 척수에 의한 일이 돼버리거든. 그럼 정말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위에? 그래서 요걸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심장박동 촉진을 시키는 건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이에요. 그리고 그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그 척수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척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맞거든? 근데 얘도 대뇌소내 때랑 똑같아. 그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을 켜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건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지금 심장박동 빨라져야 돼 하고 척수한테 얘기를 하면 척수가 그러면 나한테 연결된 교감신경에다가 자극을 전달해서 그러면 여기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을 타고 가서 심장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뿌려지고 심장박동이 촉진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교감신경의 중추를 척수로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교감신경의 중추를 전부 다 척수로 딱 그냥 퉁쳐놓는 책들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냥 다 나눠놓는 책도 있습니다. 원래는 다 나눠놓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좀 더 오래 써왔고 그게 더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 근데 뭐 척수라고 해서도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닌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호흡과 관련된 교감신경, 이게 교감신경이 다 따로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연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 근본적으로. 호흡과 관련된 교감신경은 연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동공과 관련된 교감신경은 중간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체온과 관련된 교감신경은 간뇌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방광과 관련된 교감신경은 척수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소화와 관련된 교감신경은 연수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 근데 어느 뇌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느 중추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서로 다를 수 있어도 아무튼 그래도 그 모두가 척수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오케이. 그게 이제 교감신경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부교감은 좀 달라요. 얘는 얘는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면 중추에서 직접 출발합니다. 각 중추에서 직접 각각 이렇게 할까요? 각각 중추에서 직접 출발한다. 무슨 얘기냐? 방금 우리 다시 나눠봤던 거. 그럼 얘는 심장박동을 촉진하면 얘는 심장박동을 억제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호흡을 촉진하면 얘는 호흡을 억제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동공을 확장하면 얘는 동공을 억제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각각이 얘 심장박동 억제하는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 출발해요. 원래 심장 조절하는 데가 연수니까. 그리고 호흡을 억제하는 그것도 연수에서 출발합니다. 부교감신경도. 근데 동공을 수축시키는 부교감신경은 중간뇌에서 출발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체온을 하강시키는 건 그럼 간뇌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체온을 하강시키는 부교감신경이 연수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뇌가 그 교감 부교감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근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다루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렇게 다루지 않는 학교가 있을 거라서요. 일단은 빼놓고 합시다. 일단 우리는 그냥 다 중추로 직접 연결을 먼저 해줍시다. 그래서 체온 상승은 간뇌의 명령은 맞는데 교감에 연결된 척수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하는 거고요. 근데 체온 하강은 실제로 간뇌의 명령을 받는 거고 간뇌에서 출발하는 부교감신경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각각 중추에서 직접 출발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이 길어야 되고 얘는 앞이 짧아도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요만큼이 결국 얘가 출발하는 곳이 여긴 척수잖아. 그럼 얘는 척수 안에서 척수 밖까지만 앞에 뉴런이 있으면 되고 뒤에 뉴런이 이제 그 뒤에 모든 길을 연결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게 길고 앞에가 짧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중추에서 직접 출발하니까 그 중추에서 기관 근처까지를 먼저 가고 기관 근처에서 뒤에 뉴런으로 전달해 주면 얘가 기관한테 딱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만 들어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연결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왜? 중간에 이거 전달 끼어 있으면 괜히 속도만 느려질 거 아니야. 자, 그럼 왜 이 중간에 끊어져 있느냐가 요 중간에 요 부분의 명칭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 원래 여기 앞에 뉴런의 축삭 말단하고 뒤에 뉴런의 가지돌기 사이의 빈 공간을 시냅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 교감신경에서의 요 두 뉴런 사이의 공간은 신경절이라는 별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나눠요. 얘도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신경절이라는 게 요 교감하고 부교감의 요 중간에 들어있는 시냅스가 되거든? 근데 왜 별도의 표현이 필요했냐면 우리 몸에 아까 되게 여러 개의 교감신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교감신경의 시냅스가 일렬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신경절이라고 별도의 명칭이 필요한 겁니다. 시냅스를 일렬로 모아놓은 거예요. 꼭 이게 표현이 일렬인 거지 진짜로 일렬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시냅스가 모여있는 개념인 거야. 일렬로 진짜 길게 쭉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모여있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아까 예를 들어 심장박동 촉진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면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의 앞에 여기를 켜서 여기 자극이 출발하잖아. 그러면 얘가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하면요.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시냅스가 다 모여 있어서 신경절에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다 모여 있으니까 하나만 켜도 뒤에 거 같이 일어나요. 대부분이. 물론 뭐 무조건 다 같이 일어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애들끼리는 안 일어나겠지만 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같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동공만 확장하는 건 가능한 게
동공과 관련된 교감신경은 이 신경절 중에서 거의 제일 위쪽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같이 키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근데 뭐 심장박동 같은 경우는 거의 딱 중간쯤에 있어서 키면 다른 걸 한 번에 동시에 다 켜지기가 좋은 거지. 이런 느낌으로 생겨먹었어. 왜냐면 우리가 위기 대처를 할 때 이 동시를 한 번에 키우려면 중추신경계가 너무 여러 개의 중추신경계가 다 동시에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인 거죠. 내가 지금 위기 상황이야? 그럼 일단 하나만 켜봐. 그럼 동시에 다 켜지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빨라야 되겠지. 위기 상황 대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척수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기관에 가깝잖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척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생각해보면 결국은 뭐야? 방광 확장만 해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꽤 클 거거든. 방광과 연결된 이 앞에만 켜도 뒤에 얘랑 좀 가까운 애들은 동시에 다 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서 실제로 척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교감신경에 대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가 많긴 많았는데요. 결국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딱 포인트만 집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집어보면은 지금 칠판에 딱 적혀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신경절 기준으로 이 신경절이라고 하는 건 시냅스가 모여있다. 이걸 알아야 되니까. 모여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교감신경의 시냅스는 다 한 군데 모여있어요. 일렬로. 한 파트. 신경절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좀 달라.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부교감신경의 신경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묶음을 여러 개를 나눠 놓은 거지.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왜 부교감신경은 그러면 얘는 그렇게 빠르게 만들어졌는데 얘는 왜 이렇게 길게 만들고 중추에서 직접 출발하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럼 얘는 뭐야? 빠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지. 실제로 빠를 필요가 없어요. 위험할 때 스위치를 키는 건 빨라야 되지만 위험 상황이 끝나고 스위치를 끄는 건 느려도 돼. 정확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지금 위기 상황이야. 근데 내 몸이 오판을 해갖고 교감신경의 활성을 끊어버렸어. 그러면 막 이제 사자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갑자기 막 엘렐레해지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감신경의 작용은 속도가 생명,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부교감신경의 작용은 정확성이 생명,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중추에서 직접 출발하도록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한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앞에가 왜 짧고 왜 길고에 대한 얘기가 연결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부교감도,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 칠판에 적혀있는 정보들을 위주로 교감하고 부교감 모두, 여기 비어있는 거는 요거의 반대라서 그냥 칸만 해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정보들만 딱 알면 된다. 됩니까? 그리고 이게 교감하고 부교감, 이 두 개의 신경이고요. 이 두 개는 자율신경계, 이 자율신경 안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둘 다. 왜? 교감, 부교감 모두 다 뭐 하니까? 명령을 내리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대뇌랑 상관없는 명령을 내리는 애들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교감신경의 명령 혹은 호르몬의 명령, 둘 중 하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호르몬이랑 이 자율신경은 어차피 약간 협응 구조거든요. 같이 이렇게 협력 구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과 관련된 것들이 좀 더 메인이에요. 사실 운동신경, 감각신경은 너무 직관적이고, 뭐 너희가 깊게 다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깊게 다루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별거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율신경은 좀 다룰 게 많은 내용이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자율신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는데, 이제 다음 연결되는 게 있어요. 말초신경에서. 뭐가 있냐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의 구분입니다. 근데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구분하기에 앞서서 제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이름 자체가 말초신경계에 속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왜 강조하냐고, 왜 강조하냐면 너네가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꼭 이런 게 있어요. 뇌를 이루는 신경을 갖다 놓고 얘는 뇌를 이루는 신경이니까 뇌신경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거. 뇌를 이루는 신경은 중추신경계에 속하고요. 그러면 뇌신경이란 표현을 써서는 안 돼. 뇌신경 자체가 말초신경계를 구분하는 기준 어떤 표현입니다. 즉 뇌신경은 뭐냐? 뇌와 직접 연결된 말초신경을 뜻하고요. 척수신경은 뭐냐? 척수와 직접 연결된 말초신경을 뜻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은 그런 느낌으로 다른데, 뇌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된 말초신경들, 척수신경은 척수와 직접 연결된 말초신경들인데, 척수신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왜? 모든 교감신경들은 척수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 이거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해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표현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고급진 표현이거든. 모든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출발한다. 이 말을 정말 생명과학식으로 표현하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길어요. 다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되냐면,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는 네모에 있다가 되고, 그 네모는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에 이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동공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에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는 중간뇌에 있다. 근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세포체는 항상 그냥 척수에 있는 거야. 누구랑 연결돼 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게 표현이 되는 건데, 그래서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신경일 수밖에 없어요. 전부 척수와 직접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대부분 뇌신경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의 기능의 대부분을 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방광부교감입니다. 왜? 방광은 뭐야? 배설기관이죠. 배설, 중추, 척수잖아. 이게 각각 중추에서 직접 출발한다고 했는데, 방광에 대한 중추는 원래 척수라서요. 그러니까 방광에 연결된 교감과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이 모두 척수에서 출발합니다. 애초에 방광에 대한 중추가 척수라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교감, 방광부교감이 척수의 저 끝에 있어요. 척수 제일 아래쪽 끝에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광부교감은. 오히려 방광교감은 상당히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가 일단 구분이 되고요. 그 방광부교감 제외한 모든 부교감은 다 뇌신경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다 뇌신경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본격적인 막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는 또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 우리가 이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 내에서 다루는 것들은 방광부교감을 제외한 모든 부교감은 뇌신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전부 척수신경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끝이냐? 안 끝이에요. 왜 안 끝이냐? 뇌신경, 척수신경은 자율신경만 나눌 게 아니라 감각하고 운동도 나눠야 되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감각, 운동은 뇌신경인 것들과 척수신경인 것들이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자, 감각하고 운동은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는 애들이냐면 전부 대뇌의 지배를 받아요. 감각신경은 받아들인 감각 이 신호를 대뇌한테 갖다 주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 그치? 근데
그리고 체성운동신경은 뭐야? 항상 대뇌나 소뇌의 명령을 내려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교감, 부교감과 다르게 아예 얘네들은 애초부터 목적이 대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해줘야 돼. 이거 진짜로 금방 애들이 되게 딱 수업 듣고 한 1, 2주 내로 바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을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나눌 때는 교감은 척수신경, 부교감은 뇌신경 해놓고 부교감은 방광부교감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감각운동은 아예 별개의 얘기인 게 목 위, 목 아래에 나누면 됩니다. 즉 어차피 얘네들은 대뇌랑 연결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대뇌랑 가까우면 대뇌랑 직접 연결되면 되잖아. 그래서 뇌랑 연결이 돼서 뇌신경이 돼요. 근데 대뇌랑 너무 멀어. 아이고, 목 위, 둘 다 목 위라고 적었네. 목 아래. 근데 얘네들은 목 아래에 있는 신경들은 어때요? 대뇌랑 직접 연결되기엔 대뇌가 너무 먼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나가든가, 혹은 척수로 명령이 들어가면 척수가 전달해 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딱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대부분의 애들이 다 딱 한 2주 뒤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감신경 목이 목 아래 나누고 있고 막 이래요. 구분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운동하고 감각은 목이 목 아래로 나누어서 뇌신경, 척수신경을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교감, 부교감은 그냥 그 교감, 부교감 자체의 특징으로 뇌신경, 척수신경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럼 말초신경의 마지막 기준이 뭐냐면, 이건 기준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개념에 가까운데, 전근하고 후근. 자, 여기서 전근, 후근은 척수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척수가 척추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척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척추를 언제 봤을 거냐면, 여러분 생선뼈, 그래도 본 적 있지 않아? 생선뼈 가운데 이렇게 쭉 길게 들어있는 거, 그거 생선 척추거든요. 사람 척추랑 생선 척추가 구조가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쪽이 훨씬 튼튼하고 더 크고 좀 더 복잡하게 돼 있긴 하겠지만, 기본 그 구조의 골자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선뼈를 보면요, 생선 가시 이렇게 나오잖아. 생선은 가시가 뼈잖아요, 결국. 근데 생선 가시가 나와 있는 그 가운데 척추를 보면, 척추에 그 생선뼈가 꽂혀 있기 위해, 생선 가시가 꽂혀 있기 위해서 양쪽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거든. 실제로 우리 몸의 척추도 정확하게 그렇게 약간 홈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뼈가 꽂혀 있습니다. 그 뼈를 우린 늑골, 갈비뼈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가 꽂혀 있고 그 척추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척추는 그래서 그 뼈가 꽂혀 있으려면 앞뒤가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 중에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전근, 뒤쪽으로 튀어나온 걸 후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근은 앞전자, 후근은 뒤후자 쓰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가 배 쪽, 등 쪽 이렇게 또 많이 표현하니까 전근은 배 쪽, 후근은 등 쪽이 되는 거고. 혹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결국 척추를 잘라서 이렇게 놓고 보거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이제 이 전근, 후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림이 그런데,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이게 앞뒤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어디야? 위쪽으로 그려진 게 뒤, 아래쪽으로 그려진 게 앞이지. 우리가 단면을 볼 때 주로 잘라서 이렇게 눌러놓고 보니까요. 그럼 이쪽이 뒤쪽이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그림 단면에서는 위쪽이 후근, 아래쪽이 전근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근이 척수의 출구고요, 후근이 척수의 입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근을 이루는 신경들이 원심성 신경이고요, 후근은 구심성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심성 신경이라고 하면 체성운동신경이나 자율신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면 이제 감각신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전근과 후근입니다. 전근을 이룬다, 후근을 이룬다가 척수가 저렇게 나뉘는 거예요. 되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게 틀이고, 요 기본 틀을 좀 일단 잘 이해하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눈에서 중간 뇌에서 중간에 이렇게 해서 물음표 쳐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뇌야. 뇌면 안 되죠. 동공 눈이겠지. 그럼 우리는 이 정도 정보만 봐도 얘가 부교감 신경이고 뇌신경이면서 그리고 전근이나 후근을 이루지 않고 뭐 이런 정보들을 자율신경이 있다, 말추신경이다, 이런 정보들을 캐치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선생님, 전근이랑 후근을 다 이루지 않는 건 뭐예요? 자, 다 이루지 않는다는 건 뇌신경이라는 뜻이지. 왜냐면 전근이나 후근을 이루려면 척수신경이어야 돼요. 전근, 후근 자체가 척수에 있고 척수의 출구라서. 뇌신경이면 전근이나 후근을 둘 다 이루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아마 신경계만 마무리, 그러니까 아마 우리 수요일 날은 이 뒤로 추가 진도를 수요일 아니고 목요일이구나. 목요일 날은 뒤에 추가 진도를 나가기 힘들 거고요. 신경계 마저 정리, 그러니까 요 내용 가지고 이제 좀 다시 다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극 전달 그래도 문제 푼 거, 그거 문제 같이 좀 풀어보고, 그러기만 해도 시간이 거의 끝날 거거든. 그긴 한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됐죠?